이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친 이 2025년 한반도 포럼의 가장 마지막 지금 순서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서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김의중 대주교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북한과의 인도적 개발 협력과 관련된 세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 참여, 시민 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층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한 것이 이번 세션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실질적으로는 2010년, 11년 이후로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 화려하게 남북 관계가 부활했었지만 이때도 사실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실제로는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5년 이상 사실상 남북 간의 이 개발 협력과 본격적인 교류 협력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이 세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특히 우리 민간 단체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와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한계와 희망 속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 발전과 관련해서 여전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일성이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이런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과거와 같은 그런 교류협력의 우죽순 진행되던 그런 시기에 단순한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남북 간의 관계 협력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오늘 세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하나누리 동북아 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신 조성찬 선생님이십니다. 네, 조성찬 선생님부터 발제를 시작해서 발제하실 때마다 제가 소개를 따로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0분을 시간을 좀 꼭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자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찌 하다 보니 그 현장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로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의 제목은 사회연대 경제에 기초한 동아시아 초국경 도시협력 탐색이라는 이름을 좀 달아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의 기초로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사실은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론적 기초로 사회연대 경제,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연대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제 먼저 하나누리가 고민해온 발자취를 쭉 이렇게 스토리라인 비슷하게 해서 제가 시즌 4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저희가 하나누리가 라선 특구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음 시즌은 이제 동아시아 초국경 협력 모델을 좀 탐색하고 사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3는 저희가 이제 사실 라선 사업이 이제 중단된 상황으로서 향후에 라선 특구에서 다시 재개할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녹색
ODA와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북한형 지역 순환 경제라는 어떤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런 기초 연구에 따라서 이제 시즌 4에서는 다시 남북 협력, 이때는 남북의 시군 간의 도시 간의 협력 등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탐색 과정은 이제 좀 작은 글씨여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라선 사업, 저희는 라선 자립마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라선 자립마을 사업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금고라는 어떤 사회적 금융 또는 마이크로 파이낸싱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면서 저희 조직 내에서 이 사회연대 경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론 그리고 뭐 모델 연구 등등등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고, 이 단계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 4, 시즌의 4가지 시즌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즌입니다. 저희가 라선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을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통일부에 등록된 남북 교류이지만 인도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이고 북민협에 속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도 지원이라는 틀에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자립을 도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 개발, 지역 발전, 뭐 마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이 처음으로 만났다. 근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의 다리는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다리를 통해서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선 특구는 여러분 그림을 보시다시피 두만강 하구에 있는 빨간색 점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훈중과 접경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라선 이 자립마을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떤 한계들이 있었냐면, 북측은 이제 자력경생을 이제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도 북에서도 무상 지원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우리는 계속 인도 지원만 얘기를 하는데 북은 오히려 무상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는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하단에 보시면 전략 부분에서 우리가 인도 지원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가 북측의 지역 발전과 연결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북측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립을 우리가 돕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자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자립을 돕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사회적 기업 또는 뭐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남북 간의 국가 수립 이후 북측에서도 협동조합이 사실은 이 사회주의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한국의 접근법이 아닌 북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던 그 전략들을 어떤 인도 지원과 결합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극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는 쿠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내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들을 주민들의 일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립마을 사업을 할 때 Y마을이라고 표현했는데 크게 3단계로 나누었고, 10년을 목표로 우리가 이 마을 한 마을을 자립시키는데 우리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 북측의 마을과 협의하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제안을 했지만 북측과 논의하면서 북이 동의하면서 따라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2단계까지 사실은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중단이 된 건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마을 금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물자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하되 그 가격 가치에 해당하는 100%를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즉 이자는 없지만 100% 상환받는 구조로 우리가 설계를 했고, 이러한 모델은 사실 이제 스웨덴의 야크 모델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북한 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대출이긴 하지만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 대출, 그리고 또 하나는 가구 대출로 나누어서 이제 계획을 했고, 사업 대출을 진행하면서 어떤 나름의 성과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북측과 저희가 직접 합의서를 이제 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일들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트랙터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예전에 인도 지원이면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트랙터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대출을 받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1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어서 매년 일정액씩을 상환하는 구조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쪽을 갈 필요도 없고, 저쪽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이제 무상 이 상환을 하면서 이제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되고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라서시 인민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가네요. 그래서 이제 성과 보고서도 저희가 북측으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생산량이 좀 늘어났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그 마을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 계획표입니다. 이 계획표에 따라서 우리가 2018년, 19년 현금으로 상환을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못 믿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돈을 보여드리면 좀 믿어지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물론 유한하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상환을 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놀라웠던 거 뭐였냐면, 그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북측에서 바로 이 지도를 그려서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2단계에서 식품 가공 공장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식품 가공 공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북측의 그 중앙정부가 지도하고 있는 그 전략과도 맞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 마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식품 가공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도와 필요한 자재와 비용까지 저희들에게 보내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를 길게 하면서 이거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펀딩을 통해서 이제 2단계 자립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성과들을 실제로 저희가 얻었습니다. 2019년도 사진이고요. 이 안에는 필요한 기계들이 들어간 거예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들. 즉 가공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이제 판매함으로써 이들의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도모했던 것은 이 기계는 이 마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옆마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데 코로나 이런 등으로 해서 중단이 됐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됐다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희망 섞인, 왜냐하면 이것은 굳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안 해도 살아있는 사업이고 저쪽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돌아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단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 접근법이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럼 우리가 라선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만강에 3국이 공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국경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게 이제 유럽의 초국경 협력의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바젤,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바젤 공항 이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바젤 공항은 스위스 공항이긴 하지만 영토상으로는 프랑스 영토에 있어요. 그만큼 이 3국이 굉장히 이 지역 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젤은 사실은 훈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위스의 사례들을
바젤의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 실제로 하루에 6만 명의 독일인과 프랑스인들이 바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젤에서는 TEB라는 어떤 지역관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어떤 조직체 공간적인 구성을 초국경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 네트워크 SEB라는 그런 초국경 협력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의 결합들을 실제로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들만의 화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회색이 사실은 바젤시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의 도시들이 연담화되어 있는 공동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걸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의 의미는 뭐냐면 인프라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만강 하구뿐만 아니라 이 남북의 접경 지역에서 강원도, 원주 뭐 등등에서 우리가 이러한 도시 발전, 도시 협력을 상상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회색이 사실 국경선인데 국경선 아래에 이렇게 건물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3국의 영토를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TEB라는 영토성을 새롭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연대 경제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미그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바젤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럼 초국경 협력을 모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북한의 VNR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초국경 협력, 협동기업 그리고 국제 협력들의 키워드들이 이 세부적인 목표 안에 담겨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이것은 북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 사회연대 경제는 SDG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실행 방안이다. 이것은 유엔이 총회를 통해서 합의한 그런 중요한 근거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저희가 사상적 근거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양평화회라는 경제공동체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을 설립해서 각 나라가 공유하는 화폐를 발행하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젤과 거의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기초해서 초국경 협력의 중요한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초국경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 한번 그냥 나열해서 정리해본 것은 주체들도 이미 어느 정도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묶어낼 것인가에 대한 작업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의 근거들도 살펴보면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의 모델들은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연구로서 제안을 했고 이제 필요한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담아낸 책이 이 두 가지 책이어서 만약에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 두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이제 하나늘이라는 어떤 NGO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랑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했고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사업화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SSE 창업스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포 네트워크들과 사회연대 경제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북중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도 올해 이제 11월에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시즌 3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라선에서 진행했던 자립마을 사업을 향후에 뭐 평화 체제가 열린다거나 남북 협력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라선에서 사업을 재개할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라선 자립마을 사업은 스케일이 좀 작기 때문에 스케일을 좀 키워서 라선시 인민위원회와 조금 더 큰 의미의 사업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형 지역
지역 순환 경제라는 조금 발전된 버전의 발전 전략들을 조금 연구자로서 모색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키워드는 기후위기 공동대응.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잖아요. 그 공동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동해나 서해를 이렇게 잘라서 나눠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순환경제를 강조하고 있고, 북에서도 이제 순환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색 강령 어딘가에 있잖아요. 시범지구가 사실은 순환경제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식으로 북이 정한 경제개발구라는 것들, 그리고 북이 시군발전법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지역발전 20 곱하기 10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담아내면 우리가 새로운 모색들을 할 수 있다. 도시협력에 어떤 새로운 전략들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에 이 사각형 박스 바깥에 이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국제 녹색 ODA라는 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외부의 힘을 끌어오고 북한 내에 있는 그 자원들을 결합을 해서 북한 내의 자립적 영향을 강화하는 그러한 개념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라선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순환 경제 모델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 이제 논문으로 제가 제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책과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 4는 이 모델을 사업화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건데요. 다시 남북 도시 협력이라는 원점으로 저는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촉각형 협력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저희가 이제 이 남북 도시 협력의 모색들을 해왔고, 고양시, 광주, 안산, 원주, 서울 이런 모색들을 해왔고, 그리고 북한의 시군발전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왼쪽에 사업 아이템 해당 법주문 추진 전략으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지자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기업, 작은 뭐 어떤 단체도 북과 협력하면서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건 북이 필요로 하는 지금 필요한 욕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욕구들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자라고 저는 북에 제안을 한다면 북은 저는 거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북은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들을 작년부터 그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그 선정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남측에 있는 도시가 1대1로 자매 결연식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드리면 제가 이제 남북 도시 협력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게 뭐였냐면, 이미 남측의 접경 지역에 있는 10개의 시군이 어떤 사업들을 어떤 거를 제안을 했냐면 DMZ 특별 연합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정부에다가. 그래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남북 도시 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갈수록 어떤 당위적인 주장을 하고 싶지 않게 됐어요. 거기에는 통일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나 당위적으로 여전히 제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남북 간의 이 생명은 저는 이어져야 된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접경 지역에, 한국의 접경 지역이 굉장히 발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막혀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다음 발표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사업국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이혜정 국장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찬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남북관계가 재개가 된다면 열린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는 남북관계가 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류협력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까지의 길을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고 아마 딴 데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지점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좀 나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예전에 저희가 내년이 되면 사실 민간의 남북 협력이 3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저희가 96년부터 이제 사업들을 본격화해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그렇다면 남북 협력의 환경이 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는 하는데 진짜 이거 여전히 유의미한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얘기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이 외부와의 협력의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좀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95년도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유엔과 국제사회 대북 지원들이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는 96년도에 범국가적인 그런 뭐 우리 북한 동포 돕자 이제는 그들도 우리의 동포다라는 걸 좀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됐던 뭐 어린이 어깨 동무가 됐건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대북 지원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는 저희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식량 지원 그리고 일회성 지원에 당연히 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저희의 사업들이 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양묘장이 됐건 병원이 됐건 뭐 협동농장 굉장히 다양한 북한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중장기적인 그런 개발협력성 사업, 개발협력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개발협력성 사업으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좋았던 시절은 거의 뭐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2008년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그 금강산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2010년엔 더 큰 일들이 또 빵빵 터지고 하면서 사실 2010년부터 이승환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에 반짝 뭔가 좀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2019년 이후에는 거의 뭐 중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성과가 있었다. 민간의 남북협력 의미 있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도적 상황을 어느 정도 좀 개선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ODA를 주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치면은 뭐 퍼주기 논란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지원 기금 자체는 뭐 그닥 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들은 취약계층 지원의 초기에 굉장히 좀 투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는 거는 어쨌든 가서 확인하고 하면서 그들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장 중심의 사업들을 하면서는 모든 사업에서 지식 공유, 기술 전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다뤄졌어요. 결국에 북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런 거 우리의 사업에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의미는 결국에 남북의 주민들이 그 전까지 50년 동안 뭐 서로를 악마화하고 뭐 적으로 알고 이렇게 살다가 직접 보니까 사람인 것을 재발견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상호 이해, 뭐 화해 이런 운동으로 저는 민간의 남북 협력이 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그 전까지는 당국만이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에서의 행위자였는데 사실 이 이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한 이후에는 저희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중요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뭐 이래도 저래도 저희가 아무리 독립성을 얘기하고 해도 여전히 북한과 남한의 당국의 승인, 허가 이런 거가 있어야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남한 당국이 관계가 나빠지면 당연히 뭐 단체들도 흔들흔들대는, 그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좀 제도적으로 좀 조정되지 않고 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이럴 겁니다. 지금은 상황 너무 좋죠. 통일부하고 관계도 너무 좋고.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사실 그런 위험성을 항상 안고 좀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물리적인 이유인데요. 사실 50년을 적으로 살다가 한 10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찌 생각하면 그거는 적대 관계를 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일종의 시범 사업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짧았던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단체들 그 안에서 생겨난 문제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2000년대에 부을 다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하면서는 좀 포괄적인 전략들을 세우는 거에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빠가지고. 그래서 뭐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공감대를 넓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데요. 2010년이 되면서 점점 분명히 이제 남북 관계에 쇠퇴기가 왔는데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좀 당국 간에 계기가 생기면 이거 또 좀 괜찮아지겠지, 열리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지금 남북협력의 환경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뒤에 계신 뭐 정치를 전공하시고 국제 쪽을 전공하신 선생님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 대남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뭐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선언으로 좀 상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단기적인 전략인 건지 최종적인 결정인 건지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 동안은 남한에 대해서 의존하는 사업 방식, 그들과의 협력 이런 거는 뭐 차치하겠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매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북 제재, 뭐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2016년 이전에도 대북 제재는 있었죠. 근데 저희가 2016년 이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닥 대북 제재가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의미 있는 사업을 대북 제재, 지금의 이 대북 제재 하에서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죠. 뭐 유엔 면제 절차 있지 않냐? 있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북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면제 절차는 있으나 이거는 뭐 계속해서 그 행정적인 처리들을 또 계속 연장하고 하지만 되는 일은 없고 지금 저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그 당국 간의 사업이 됐건 아니면 국제 뭐 경협 모든 사업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국제 정세도 너무너무 많이 변했는데요. 뭐 첫 번째 북중남 밀착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아셔서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는 제가 고민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너무나 주변화되었고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대북 적대감 또한 너무 고조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반도 문제가 좀 실종되기 시작한 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가 몇 년 전에 뭐 미국에 가도 그 전에 미국에 가도 뭐 정가에서 관심이 없다. 연구자들이 그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도대체 이 관심을 어떻게 다시 끌고 올 수 있겠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나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유럽은 좀 약간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인게이지먼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지자고 행위자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게다가 파병을 하면서 뭐 대사관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잠깐만 우리 그런 계획은 좀 나중으로 미룰게, 약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북 적대감도 국제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는 뭐 이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민간의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이 뭐 한 줌의 연구자, 한 줌의 단체, 그리고 당국 정도의 관심사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의 남북 협력은 남측 정부는 변했죠. 교체가 됐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북 정책도 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예년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사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같은 극적인 상황 변화 있을 수 있겠냐? 혹은 해빙계가 온다고 해도 2019년처럼 그렇게 확 나빠지는 결과를 피할 수 있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들은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좀 남습니다.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뛰어넘을게요.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필요성이 있고요. 신뢰 구축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만나는 거 이상의 신뢰 구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지 않고 머릿속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저희의 활동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이 외부의 협력 의지가 있냐? 기본적으로 뭐 유엔이 지금 유엔 기구들이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나왔죠. 다 나오고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선생님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전체의 대표격인 유엔 상주조정관, 그 평양 상주조정관이 아직까지도 못 들어가고 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주조정관인데 상주를 못 하고 있는 지가 지금 이제 몇 년째를 지나고 있는 것이고, 뭐 FAO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기술 지원을 하는 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하는 뭐 그런 모습들은 너무 요원한 것 같아요. 근데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대해서는 약간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지만 뭐 스위스, 스웨덴 뭐 조금씩 이제 열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 예상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인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좀 외교 관계나 이런 걸로 풀려고 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2021년에 VNR 통해서 저는 북한이 충분하게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는 피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2021년 이후에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게 뭐 실제로 그게 언제 어떻게 국제협력이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지점들이 있겠지만, 너무 슬픈 거는 북한의 시계가 우리보다 너무 늦게 가가지고 사람을 좀 안달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마지막이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 같은 단체들이 좀 뭐를 해야 되냐. 저는 이제는 모든 종류의 좀 경계를 넘어서 저희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접촉에 관해서 보면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접촉 지점들, 그리고 그걸 좀 넘어서는 접촉 지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통적인 대남 기구들이죠. 다 해체가 됐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몇몇은 저희의 액세스가 가능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접촉을 계속 지속 시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들,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의 그런 그룹들, 그 남과 북이 같이 참여를 했었던 그런 주체 측들을 통해서 우리의 협력 의지들을 계속 밝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23년에 북경의 SDG 이해 당사자 포럼을 다녀왔었는데, 이렇게 좀 다자틀로 묶이는 그런, 물론 잠깐 스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이라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좀 듣고 저희의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 개발과 경협의 경계를 좀 넘는 방법.
아까 조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기기 전에 그쪽에서 계속 했던 얘기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하자 이제는. 그러면 결국에 그게 뭘까 확실하진 않은데 훨씬 경협의 방식을 채용하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저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저게 마늘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저 마늘 탈피 공장이 사실 이제 경협으로 돌아간 건데 개성에다 저 탈피 공장을 지은 업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저기에 이익의 일부를 다시 저희의 제약 공장 지원 사업에 투입하고 이런 방식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그런 방식들 좀 더 다른 가능한 방식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과 관 그리고 또 국내와 국외를 좀 아우르는 그들의 경계를 넘는 그런 협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민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30년 동안 널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두 아시겠지만 그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이 바뀌니까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역대 정부 모든 정부들이 표면적으로나마 인도 협력,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도 지원을 하겠다. 조건 없이. 저는 그거를 꼭지 삼아서 뭔가 민과 간의 협력을 좀 체계화시키는 그 시작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은 뭐 요새 국제협력 없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대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 뭐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남과 북 그리고 제3국 간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그런 협력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물론 이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역량과 자원과 뭐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최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왜 안 될까?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모두가 수교한 국가 그리고 그들도 어떤 우리와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꼭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지식 공유, 다자틀의 지식 공유로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는 좀 교류협력과 평화운동의 경계를 넘어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류협력하는 단체들은 좀 평화 얘기 혹은 정치적인 얘기 그런 거 좀 멀리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훨씬 뉴트럴해 보여.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평화가 뭐 진보와 보수의 얘기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교류협력과 평화운동이 좀 서로 상부적인 관계로서 그렇게 좀 경계를 넘나들면서 저희가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좀 이루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평화를 통해서 전면적인 교류협력으로 나아가는 그 역의 방향도 같이 좀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잘 맞추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돌아보면 예전에 저희가 남북교류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사실은 되게 단순했어요. 북을 설득하면 됐어요. 북을 잘 설득하면 다른 것들은 대충 다 좀 이해되고 좀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복잡해져서 저희 같은 단체들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짜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측의 시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요.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좀 그거 아니야. 먼저 만나야 돼. 뭐 이렇게 좀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좀 평화와 뭐 교류협력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경계를 넘어서 민과 관의 경계를 넘어서 좀 그렇게 좀 넘나들면서 좀 그게 저희 같은 이런 단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연구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콜라보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그 활동해왔던 활동가로서의 깊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는 발표였습니다. 다음 패널은 최연아 한스자이델 재단의 한국사무소의 수석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스 자이델 재단의 최연아입니다. 우선 앞서 두 분이 너무 발제를 잘 해주셔서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스 자이델 재단은 독일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과 다르게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두고 있고 어떻게 국제 시민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세션에서 9.19 평양선언이 두 가지 평양선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7년 전에 있었던 9.19 평양선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산림 협력을 포함한 환경 협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연결된 자연 상태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 내에서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약간 분야에 좀 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농업과 임업 분야, 즉 농림업 분야 관련돼서 제가 연구자정 측면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농업이나 산림이 딱 어느 한정된 분야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아시는 것처럼 식량 문제, 환경 생태, 더 나아가 이번 포럼의 주제인 평화 공존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도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이혜정 국장님께서 남북협력이 민간교류협력이 30주년을 곧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그 30주년 안에 10년은 저 또한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제가 주니어가 아니라 이제 시니어가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남북 교류 협력을 진행하시고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세션에 많은 분들이 시니어입니다. 주니어로 추정되는 분이 약 2분 정도 계시는데 이 주니어로 추정되는 이 두 분께서 저희의 세션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시니어로서 활동을 기대하면서 남북 협력이 앞서도 세션에 나왔던 북한 이탈 주민의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만의 그 통일의 남북에 대해서 고려하는 연구하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하는 그런 그 평화 공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제 기조 강연에서 나온 공존의 단계적 개념을 한번 또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남북한은 최소한의 공전 단계로 협력과 교류로 넘어가야 하는 중간 수준의 공존은 멈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와 공존 그것을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어제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금 어렵지만 남북교류 협력에서 새로운 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그냥 논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협력이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에 그 하나누리에서 진행했던 아선 협동조합 사례라던가 이정 국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그 안에 결의의 숲이라던가 북민협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 우리 국내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협력도 남북한의 협력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협력 채널 자체가 사실상 막힌 상태입니다. 그 막힌 상태에서도 사실 어떤 구멍이 또는 어떤 숨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내부에서 나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농업과 임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그 앞서 VNR, SDG 관련된 내용도 있긴 하지만 북한 스스로 자체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식량 안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정 측면에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2021년에는 환경보호법이 개정됐고 과거에는 달리 습지 보전과 희귀종 보호 조항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국가과학원 산하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아시아 물세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 결과가 웬랜즈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를 하고 재개방을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와 닫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환경 분야에서 협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기를 보면 뭐 과거 시기도 있지만 저는 좀 최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전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좀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5년 그 험난하던 시기에도 제3국가, 아까 캄보디아도 나왔었는데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에서 남북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안에 농림 분야를 포함한 환경 분야에서의 지식 공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로 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현장 협력은 사실 어렵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비대면 회의가 비대면 교류가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경우에도 앞서 저희가 기후위기 나왔었는데요. 녹색 성장, 재자원화, 폐수 처리를 포함한 수자원 관리,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제 관련 등의 주제로 농림업을 포함한 기후 환경 분야의 비대면 지식 공유 사업을 2021년부터 올해까지 1년에 약 2회 또는 3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 파트너 기관들 그리고 정부 당국 관계자, 연구자분들에게 꾸준히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협력은 사실 어렵긴 합니다. 대면으로 할 때보다 비대면 협력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협력이 당장 어렵다면 비대면 협력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중재기관을 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시민사회에서의 한스 자이델 재단을 포함한 독일 정치재단도 있고요. MCC 메노나이트라고 해서 중앙위원회 도 있고요. 그리고 유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유엔 기구들 안에서도 환경 분야 또는 그 보건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것도 그 논의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22년인지 3년인지 헷갈리는데 동아시아 해양협력에서 북한도 참여하고 남한도 참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부가 북한에서는 GBC와의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서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했고 그때 동북아시아 측면에서의 해양보호 협력을 하겠다라고 사이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닫혀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장기적 통합 과정은 단순히 해결, 즉 솔루션 측면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지속성과 상호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앞서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문화적, 즉 우리의 인식 제고도 필요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개발 협력이지만 그 개발 협력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박자처럼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또 의미 있게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점을 다시 정책적으로 풀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개발 협력하면 그 많은 분들이 저희가 투자의 개념을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한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단순 경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상호 이익 기반의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단기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북한 이탈 주민처럼 북한 연구 이 업계에서 이탈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시니어로서 10년 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성찬 원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21년도에 비슷한 세션을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엿하게 저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서 떨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남북 교류 협력, 개발 협력에 대해서도 조금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제도적 수용 가능성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외교 역량을 반영해서 좀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 한반도 포럼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진행이 됐고 이 트랙 1.5 채널로서의 역할을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주제에 대해서는 반감도 있고 공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희의 그 중간자적인 입장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식적인 채널 아시는 것처럼 트랙 2에서의 그 채널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있는 유엔에서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는 다가오는 10월에 아이팩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저희가 그 분야에서 1.5 트랙 1.5나 트랙 2와 같은 이런 중간 외교 채널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적 네트워크 갱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조산창 원장님, 이혜정 국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스쳐 지나간 동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국내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제 기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재단들, 그러니까 EUPS 유럽연합 지원 프로그램에 몸담고 있는 그 관계자들도 많이들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네트워크, 아시는 것처럼 결국엔 저희가 일을 하려면 서로 같이 해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적 네트에 대한 갱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앞서 세션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남북한 간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바탕으로 결국엔 신뢰 회복이 필요한데 저희가 유엔 가입을 그러니까 남북이 각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회 협력 단계로 저희 같은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식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현대시 온실 보급이나 토양 개선 시범 사업처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금액이 드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소규모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경험으로 약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3년에 6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사이즈에 대해서는 각자의 또 각 기관의 정책 결재정과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우회 협력 단계를 지나서 확대 협력 단계로 지날 때에는 농업과 산림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앞서 하나누리에서 진행했던처럼 협동조합을 진행하면서 북한 내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2024년 작년부터 북한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발전 20승 10이라는 그 계획과 맞물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발전 계획이 약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조성 북한에서도 산림조성 복구 사업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는데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5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산림과학원 관계자분들도 계시지만 위성 영상으로 산림조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듯이 북한의 이 지방발전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건설 측면은 북한에서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고 운행하기 또 전력 문제 관련돼서 어떤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본격 협력 단계에서는 이때는 저희가 사실 많은 기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단지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단지 그리고 물 관련된 부분 공동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공동체적 협력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 단계적 시기는 저희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회 협력이 향후 30년간 될지 또는 본격 협력이 앞으로 10년 안에 될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의 지혜를 모아서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짧은 토론 시간에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초기에는 어쨌든 최소한의 협력인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서 출발하고 점차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태 공동체, 자연 공동체, 그리고 남북이 하나로서 공동체적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때 우리의 역할, 즉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간 협력이 멈춰 있을 때에도 국내의 시민사회에서는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 역할에 여러분이 같이 하셨고 저 또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지금 앞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논의한 저희 발제자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신뢰 회복에서 가장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관도 있습니다. 그 분들 또는 그 기관으로 저희는 기존의 협력 사업을 진행한, 그리고 여전히 1718 대북 제재 면제위원회에 갔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라던가 경기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 재배 면제면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때로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한스 자이델 재단을 비롯해서 국제 시민사회 연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력의 리듬을 계속해서 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단기적인 정치 상황에 조금 흔들리지 않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정보 공유 측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식 공유 사업일 수도 있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북한과의 협력은 단순히 오늘 북한 주민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30년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바로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내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함께 공감하고 우리만의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다양한 세션이 있었고 기조 강연에서도 그리고 전문가분들로 쉬는 시간에도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마지막 세션 마지막 발제자로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제 발표는 어쨌든 연구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작은 촉매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스 자이델 재단이라는 기관에서 또는 저의 개인 연구자로서 또는 옆에 계시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하나누리,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관계자분 또 관계 기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아껴주셔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최대한 짧게 문제의식만 제 나름으로 압축해서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순환 경제, 그 다음에 초국경 협력, 그리고 도시협력 의 모델을 실제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일단 오늘 제시해 주셨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분야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정 국장님께서는 역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동안의 개발협력 운동이 좀 더 포괄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좀 더 다층적으로 이 운동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담긴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한스자이델 최은하 연구원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운동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서 장기 계획 그리고 인적 재생산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의 이 의지를 좀 굳건히 다듬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저희가 한 15분 정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진행은 일단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것을 다시 종합해서 우리 세 분께 마무리 발언을 각각 1, 2분씩 이렇게 좀 드리는 순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는 가능하면 1분 정도 시간 내에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예. 예, 저는 앞에 계신 이혜정 국장님 또 이웃 단체 동료였기도 했고 같이 개발 협력 작업했던 그런 사람이고 요새 연구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효성에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유효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적에 저는 우리가 안 보이는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건 물론이고 이 북한은 우리가 한참 일할 때만 해도 선군 정치가 맨 앞에 있는 구호였는데 그거 폐기됐고 인민 대중 제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남쪽 혹은 국제 NGO의 역할이 인민들의 생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런 것을 타자가 한다는 것을 이 당국가인 북한으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먹이는 거, 입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집도 지어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갖다 준 것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 그것에 자극받아서 자원 배분을 달리했다는 면에서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쪽에 개방을 하지 않고 파트너십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봤다시피 언젠가 열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북한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90년대나 2000년대나 북한은 재난에서 열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합동 호소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열었는데 그렇게 여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이 재난 오기 전에 괜찮은 상황에서 좀 열고 함께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북한의 개발 욕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북에 제공할 수 있는 개발 협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런데 빈곤한 국가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인도적 개발 협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계적 개발은행에 가입해야 되고 론을 얻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시도를 했을 때마다 정확히 일본과 미국 대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그 큰 통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끼는 민간의 어떤 어프로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야의 오염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란 정권이 무엇 가지고 내란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북한 문제, 그 다음에 ODA, 캄보디아 이런 거 가지고 했거든요. 대중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문제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 내란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작업하면서 오염도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반적인 질문
이라기보다는 사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추가적으로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플로 예. 최대한 예, 압축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현재 청년들은 좀 경색된 남북 관계로 저희가 대북 경험조차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런 기회를 얻는 것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이런 인도 개발 협력 아카데미를 좀 운영 중인데 저희 같은 2030 세대 청년들이 이런 남북 인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무엇인지 연사분들께서 한마디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 답변하실지 어쨌든 이따가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세 분께서 우리 특히 저 최영구님이나 이혜정 그 활동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말씀해 주시고 자, 한 분이나 한두 분 정도 예. 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분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함께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렇게 구축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분단이 된 현실 속에서 이게 정말 해결되기가 정말 쉬운 일이라면 진작에 해결될 텐데 정말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또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또 이렇게 실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이런 개발 협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이런 개발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게 이런 핵 개발을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많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플로에서 세 분이 질문과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세 분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그걸 포함해서 혹시 발표하시면서 추가로 조금 마무리 지으실 말씀 포함해서 2분씩 세 분께 말씀 기회를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거꾸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스자이들 최연아 연구원님 먼저 해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일단 지속 가능한 인도 개발 협력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향 분석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동향이 그 질문자님의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전공과 관련된 북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제 전공이 산림 자원학인데 사실 북한 산림보다 국제 협력 즉 레드 사업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많았고 인도네시아 사례, 뭐 베트남 사례 이쪽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한스 자이델 재단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면서 제 동료인 독일인보다 더 북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북한을 알아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고 사실 약간의 질투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외국인보다 내가 한국인인데 북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잘 모르다니.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북한을 갔다 오셨는데 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죠. 이럴 수가.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의 전공 분야인 산림, 북한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글로 쓰면 더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게 결국엔 그 논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면서 북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분께서도
관련된 분야, 지금 그 직종에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나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먼저 북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도 지원이라면 인도 지원 분야에서 동향 분석을 하시고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 소속 기관이 추정이 되는데요. 그 소속 기관에서 매달 이음이라는 월간 잡지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기고하는 걸 추천드리면 아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을 단순히 핵개발, 북한의 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는데 경험한 북한의 노동력이 우리보다 좀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 마지막에서 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내일이 앞으로의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또는 당장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장의 내일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앞서 처음에 말씀하신 재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기후 위기라는 복합 재난 위기에 대해서 같이 직면했기 때문에 조금은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선생님 우선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젊은 청년 세대가 여전히 인도 개발과 개발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그래서 우선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내가 뭐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기성세대들이죠. 뭐 북을 몇 번 다녀왔다. 뭐 북과 이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열어갈 그 북하고의 교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는 저희의 경험들을 나누고 그게 조금이라도 더 잘 될 수 있게 서포트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발표했던 것과 약간 연장선에 있는데요. 북에 대한 교류 협력과 뭐 개발 지원, 인도 지원을 그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지평 그리고 저의 생각은 평화의 측면에서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요새 좀 고민을 하는 지점들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발화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가시기 전에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제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민간 남북 교류 협력이 빨리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열매를 꼭 내가 다 따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저는 씨를 뿌리고 열매도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물 주고 계속해서 조금 이 토양이 좀 비옥해지게 하는 그게 나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계속해서 시도를 안 하겠다는 계속해서 시도해야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북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들을 좀 꾸준히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 중요 사건들을 좀 보면 그 사이사이가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뭐 몇십 년은 그냥 기본인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분단 이후 70년, 80년 그러는데 이것도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청년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일요일이면 제가 그 생애 최초로 철원 DMZ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합니다. 그 최근에 그 평양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 진행된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2달 전인가에 단둥에 방문했는데 저녁에 압록강변을 달렸습니다. 압록강변을 달리면서 유화도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유화도의 불빛이 퀄리티가 가장 높았어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그 뭐 신해주라든가 아마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저는 청년들이 적어도 압록강변을 달린다던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주 개성 국제 마라톤 대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열리면은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릴 거고, 그거야말로 가장 임팩트가 큰 민간 협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동적인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의미 있게 결합해서 많은 창조적인 사업을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동반경제 포럼 올해에도 이제 현 정부가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에 참여할 수 있을지, 세션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금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인도 협력과 개발 지원과 관련한 우리 운동의 경험이 의미가 있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여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쓰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 환경과 상황은 매우 괴리가 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어깨 걸고 견뎌 나가야 되는 이런 시기와 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얘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지 않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복합위기에 살고 있고, 재난대응과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남북 간에는 앞으로도 신속대응과 상시대응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남북 그 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북과 만나는 것도 매우 불편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법의 이 정신에 따라서 국내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쓰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뭐 영어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역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이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